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증시 분위기도 살짝 좀 꺾여 있는데 과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의 뉴스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뭐 북한에서 무슨 비트코인을 뭐 가져갔다더라, 훔쳐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얘기가 한창 좀 유명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1일 날 바이비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암호화폐 중에 또 우리 핫월렛, 콜드월렛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인터넷하고 연결되지 않는 핫월렛 쪽에서 이제 거래소 거래를 위해서 이제 핫월렛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그 과정들 속에 다양한 형태의 몇 가지 형태의 해킹 기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킹이 되는 사태가 좀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 주가에 좀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액수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뭐 조 단위를 호가를 하던데 그 정도의 이더리움이 해킹이 됐으면은 뭐 충분히 그게 다시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조 단위가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이번 해킹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네. 바이비트는 전체 시장 거래량 규모로는 세계 2위 거래소입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바이낸스. 어. 네, 그리고 참고로 보면 3위는 미국의 코인베이스, 4위가 OKX, 그리고 5위가 한국에 있는 업비트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금액으로는 15억 달러 수준이고 약 2조 정도의 규모가 탈취된 거고요. 이렇게 탈취되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해킹했던 해커들은 이걸 이제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다양한 지갑 주소로 보내고 다시 또 다른 지갑으로 합치고 일부는 이제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 거래소로 보내고 일부는 또 파생 상품, 디파이 같은 상품으로 보내서 또 이제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적도 매우 어렵고 그리고 이 자금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꽤 오랜 기간들을 가지고 이제 자산들을 현금화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조 단위로 해킹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뭐 매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되지 않게 또 매도를 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 번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면 또 이제 비트코인 뭐 거 봐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좀 흘러가다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뭐 호재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시장의 악재성 재료가 더 크게 보이는 게 최근에 시장의 좀 분위기가 많이 꺾여 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던 시점에 친암호화폐 정책 입장을 표명하고 기대감에 작년 말부터 올 1월까지는 상승 국면이 있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 2월 5일부터는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정책들이 바로바로 입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이 크립토 정책과 크립토 시장들을 좀 제대로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서 이제 법안들을 실행하기 전에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26일,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시간에 디지털 가상자산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겠다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시간에 나오는 뉴스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준비하는 법안들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화돼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각 주정부에서 이제 준비금들을 확보해야 되는 법안들이 좀 입법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미흡하거나 네. 조금 이제 좀 시간을 길게 잡으면 또 시장은 좀 실망한 부분이 있을 그럴 수 것이고 있겠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 시간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93,000이 깨지면서 92,000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커 보이고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10만 달러 부근에서 10만 달러와 9만 5천 달러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때는 그래도 조금 기대감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9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확실히 많이 꺾였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물밑에서는 계속 뭔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정도에는 미국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지 프레임워크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목요일에 뭔가 좀 봐야 될 게 많네요. 확실히 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좀 우리 뭐 희망회로대로 돌려보자면 목요일에 조금 다 같이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외에 혹시 지금 뭐 크립토 차르 이분은 혹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크립토 차르 데이비 sak스가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 이제 브리핑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서 이제 디지털 금융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금융을 어떻게 전통 시장에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결국 디지털화된 달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했었는데 첫 번째는 CBDC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분명하게 이제 CBDC는 폐기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게 완전하게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CBDC가 됐는데 그런 이제 완전히 통제 가능한 정부가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서의 위상이 디지털 CBDC에 있는데 네. 중국은 이걸 디지털 위안화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동안 국제 결제은행 BIS를 중심으로 이게 엠브리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21년부터 파일럿 형태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작년 11월 초에 당선이 되고 BIS는 이 엠브리지 프로젝트에서 11월 말에 탈퇴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이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과 활용성은 충분히 검증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일단 발을 뺄게. 라는 입장이고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 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이 금융시장에서 자기의 자산 자체가 추적되는 것, 들여다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CBDC보다는 두 번째인 달러와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 쪽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정책적은 미국이 이제 디지털 달러의 수요를 더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통제 가능하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좀 더 달러에 패깅돼서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정부는 움직이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정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국의 금융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에서는 달러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의존도나 활용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트럼프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와 그 비트코인의 어떤 접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CBDC 그러니까 정부 통제는 하지 않겠다. 다만 달러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색깔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공부를 해야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이 조금 더 유력하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금값이랑 한번 또 얘기를 연결해 볼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붙었었잖아요. 금값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도 또 다시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졌을 때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산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의 성향이 난 좀 더 피지컬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와 피지컬한 자산이라면 그럼 실물 자산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예. 금이라든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실제하는 자산 눈에 쪽으로 보이는, 예, 내가 그동안 많이 봐왔고 내가 저건 잘 알아 하는 자산도 그 자산이 많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금으로 가는 것이 선호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나는 디지털 자산이 더 좋아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두 투자자의 성향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켜보면 조금 적어요. 이게 투자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금에 대한 수요는 이제 기존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쪽에 선호하고 디지털 금융이라는 시장에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으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좀 이제 현장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단계에서 본인이 이해되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구조와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조금 공부한 다음에 이해가 되면 비트코인에서 다시 디지털 금으로 가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금만 피지컬한 실제 금만 투자하시던 분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이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옮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늘 하는 얘기지만 비트코인 쪽으로 자산이 옮겨오는 것들은 속도의 문제이지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단기적으로 금값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아닙니다만 결국 투자자들의 성향이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 국내에서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국내에서 최근에 법인 투자 얘기도 좀 있었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낮지는 않은 상황인데 주요 은행들도 최근에 좀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와 주거래 은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주거래 은행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하면 내가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하고 있는 제휴되어 있는 그쵸. 은행 한 군데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쵸. 사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상자산이 처음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중은행에 일회성 가상계좌들을 다 발급을 해줬습니다. 내가 입금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은행 하시면 가상계좌 발급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내가 이용자가 주로 쓰는 은행에 가상계좌를 받아서 거기에 입금을 하면 내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게 당시에 가상자산 시장이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개인 정보와 일회성 투자를 하는 그 금액 정보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가상자산 거래 규제 긴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개인 정보들을 KYC 하도록 신원 인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월 30일 날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뭐 실명제는 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권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다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법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 전체가 법적으로 좀 투명해지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항이 하나 있었냐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들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에 대한 제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될 때 우리 거래소는 어떤 은행이랑 제휴합니다를 합의해서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우리랑 빨리 계좌해 주세요라고 은행을 막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은행들이 야 우리랑 제휴해줘. 그러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 금액이라든지 고객 유치금, 신고객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는 약간의 입장 변화가 그러네요. 생겨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빗썸이 3월달에 이제 주거래 은행이 이제 바뀌거든요. 기존에 쓰던 거 NH 농협에서 이제 KB 국민은행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과정에 이용자들은 매우 불편한 겁니다. 내가 국민은행을 자주 쓰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네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그 정부에서는 이게 은행권이 보안에 대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나 은행 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들은 투자자들은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1거래소 1은행이라는 부분들을 해제하고 어떤 은행이든 그 거래소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은행의 수준들이 뭐 지금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돼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은 최근에 조금 침체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변동성을 조금 염두해야 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